지금 금을 보유하면 뭐가 좋냐, 20배 30배 오르는 거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금이라는 자산은 주식과 상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흔들릴 때 나의 자산을 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게 바로 금이다.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지금 금 투자라는 것을 처음 접했다라고 하면 은은 일단 잠깐 접어두시고 금부터 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담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은 10% 담아둘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금과 같은 그런 자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다가 금은 슈퍼사이클이 맞구나 라는 그런 자기만의 확신이 든다고 하면 포트폴리오 비중을 뭐 이제 은도 똑같이 담아서 20%로 올리면서 5대5로 맞추신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거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워낙 그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수익률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금이나 은보다 그냥 뭐 기술주나 지금 뭐 대형주를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트폴리오에 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이제 과거에 금가격이 올랐던 역사를 비교하면 한 20, 30배 올랐을 때랑 되게 유사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금에 몰빵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상승할 만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을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금을 보유하면 뭐가 좋냐, 20배 30배 오르는 거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그걸 제외하고 보더라도 금이라는 자산은 주식과 상관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흔들릴 때 나의 자산을 강하게 지켜주는 그런 자산이 되는 게 바로 금이다. 특히 기술주랑은 더욱더 이 상관성이 많이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금이 상승하는 사이클에는 주식이 좀 빌빌거리고, 그 다음에 주식이 상승하는 사이클에는 이제 금이 좀 빌빌거리는데, 보통 그 와중에서도 선진국 주식과 개도국 주식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오는 것처럼 그 주식의 상승기일 때는 기술주, 특히 이런 성장주들의 상승세가 되게 두드러진다. 그때는 이제 금이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지금 이제 바뀌는 이런 변곡점에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해보면, 만약에 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주가 크게 무너졌을 때 금이 그 무너진 기술주에 대한 하락폭만큼 좀 충분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그런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해준다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그리고 이제 내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보험으로서 한 전체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 정도를 담아두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말고 가상자산, 뭐 비트코인 같은 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금은이 이런 게 좀 낫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랑 금을 좀 비교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산군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바라보는 편이고, 실제로 많은 전문가분들 중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을 옛날에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렀지만 그게 비트코인을 설명할 만한 그런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던 거지, 금과는 사실은 속성이 좀 많이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같은 경우를 보면은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과 가장 유사한 이제 그런 상승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주를 투자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금을 포트폴리오에 넣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면서 수익성도 개선되는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특히 뭐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바뀌면 다시 원래 포트폴리오의 비중대로 이렇게 조절하는 리밸런싱만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그런 성과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주식시장이 확 이제 붕괴가 되거나 뭐 그랬을 때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자산으로서 여전히 매력이 있고 여전히 필요하다. 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금이나 은 투자할 때 당연히 시세는 봐야겠지만 이거 말고 꼭 이런 거는 확인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라는 지표가 있을까요? 금 투자를 할 때 이런 긴 호흡의 관점에서 투자하는 거 당연히 좋지만, 근데 언젠간 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전문가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그냥 금은 무한히 영원히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 특정 시기가 되면 비중을 좀 조절하거나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금이 오를 때는 10년 내내도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뭐 10년, 20년 내내도 떨어지고 뭐 심할 때는 마이너스 70%까지도 하락을 하는 그런 자산인 게 바로 금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매도를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럼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포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도 그냥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격을 보면 됩니다. 금을 투자하면서 가격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금은 추세성이 길기 때문에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투자 자산 중에 하나다. 추세 추종 매매법은 되게 단순한 방법입니다. 주식이나 뭐 외환, 채권, 다양한 분야에서도 다 사용되는 방법인데 1년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비교해서 지금 가격이 더 높으면 그냥 쭉 보유하고 만약에 1년 전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순간이 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에요. 근데 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저는 한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과거에 백테스트를 해보면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금은 첫 번째로 추세성이 매우 길고 분명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점에 머무는 기간이 상당히 길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 3년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1년 6개월 전의 가격과 지금 가격을 계속 비교하면 이렇게 상승 추세일 때는 계속 지금 가격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고점을 찍고 이 지금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1년 6개월 전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금 가격은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바뀌는 지점이 오게 되거든요. 사실 그때만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한 어깨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최후의 뭔가 엑시트 플랜으로서 가장 뭐 쉬우면서도 그다음에 뭐 적합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추세 추종 매매법이라 가격을 그냥 집중해서 보시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주식보다는 뭔가 이게 크고 분명하다 보니 이제 가격을 통해서 훨씬 더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단순하긴 하네요. 네. 물론 진짜 완벽한 그런 매도 타이밍을 잡고자 하면은 봐야 될 지표들이 두 가지가 더 있긴 해요. 실질 금리나 이제 생산량 같은 걸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런 거는 얘기하려면 사실은 오늘 한 2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음에 또 시간 나면은 제가 이제 얘기 드리러 오겠습니다. 금은비라는 거를 또 따진다고도 하던데 이 금은비가 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금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금은비라는 데이터도 되게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걸 놓칠 뻔했네요. 금은비가 뭐냐면 금과 은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예를 들면 100만 원인데 은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럼 이제 금은비가 10대 1이 되는 거겠죠. 요런 걸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금은비가 왜 중요하냐? 금이라는 자산은 거의 5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돈으로서 쓰였고 고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 데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함무라비 법전이나 아니면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이제 공식 금은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1대 10에서 1대 15 정도를 늘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옛날 시대에만 그랬느냐라고 하면 인류 전반에 걸쳐서 금이 평균적으로 1대 15 정도를 늘 유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금은비가 1대 15를 늘 유지할까? 이거는 이제 금과 은의 매장량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금의 양과 그다음에 은의 양의 총량을 비교해 보면 대략 10대 1 정도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고대에서도 중세에서도 근대에서도 현대에서도 금은비가 1대 15라는 그 평균치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됐었던 모습이 나타났었다.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뭐 1792년 미국이 처음 건국될 때도 공식 금은비가 1대 15였고 그다음에 이제 금과 은이 돈으로 쓰이지 않았던 1970년대도 보면은 금은비가 이제 금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 1대 15로 다시 돌아갔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금은비가 1대 한 60 정도로 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금이 상승하는 사이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균치인 1대 15에서 1대 10 정도로 돌아가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은비를 잘 유심히 본다라고 하면 금은비가 이제 1대 15 정도로 돌아갔다. 평균치로 돌아갔다. 그러면 충분히 금가격과 은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이제 화폐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회복된 그런 시기구나 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물론 상승세가 가장 약했던 때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0년 중에 가장 약했던 때가 이제 2000년대의 상승장이었거든요. 이때는 금은비가 한 1대 30 정도까지만 떨어졌었기 때문에 이번의 상승장이 그 뭐 2000년대의 상승장처럼 되게 큰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1대 30 요런 기준으로 바라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상승장이 과거에 이제 있었던 그런 상승장들처럼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강렬한 그런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한다면 1대 15 정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금은비도 한번 보고 가격 데이터도 보고 그러면 우리가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1대 60 정도라고 하면 은이 아직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은은 엄청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요. 금도 저평가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금은비가 왜 벌어지냐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떨어지면 은이 금보다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오를 때는 은이 금보다 더 많이 오르니까 금은비가 줄어들어요. 반대로 얘네들이 가격이 내려가면 은이 금보다 많이 떨어지니까 금은비가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은비가 이제 과거의 평균치로 돌아갔다라는 건 금 가격과 은 가격이 둘 다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도 벌어져 있다는 건 특히 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 주셨을 때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금은 비중은 한 10에서 20% 말씀 주셨는데, 그럼 금과 은은 좀 어느 정도가 적정 비율이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만약에 지금 금 투자라는 것을 처음 접했다라고 하면 은은 일단 잠깐 접어두시고 금부터 내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담아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금은 10% 담아둘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고 수익률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장 이상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금과 같은 그런 자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시다가 아, 금의 슈퍼 사이클이 맞구나라는 그런 자기만의 확신이 든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 은을 담아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뭐 이제 은도 똑같이 담아서 20%로 올리면서 5대5로 맞추신다던가, 이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일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은은 장기적으로 당연히 금보다 많이 오르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는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떨 땐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되게 지루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금부터 그 다음에 은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투자할 때는 보면 이 소위 말하는 실버바, 뭐 골드바를 사는 방법부터 ETF를 하거나 아니면 KRX 뭐 금시장에서 거래를 한다든지 되게 투자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세금도 달라지고 장단점이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 투자 방법 얘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주식 어플 깔고 삼성전자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단순한데, 금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금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그 방법이 다양한 만큼 특정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손실을 크게 입기도 하고, 혹은 남들보다 되게 우위에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냥 내가 초보자다 하면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금 같은 경우에는 ETF냐 KRX 금시장이냐. 보통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초보자분들은 KRX 금시장이라는 방법으로 투자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일단 실물을 산다 그러면 뭐 금은방도 막 발품 팔아봐야 되고, 그다음 가격 비교도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고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할 게 많은데, KRX 금시장은 그냥 주식 어플로 이제 그냥 간단하게 매수 버튼 누르거나 매도 버튼 누르면서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제 접근하기 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로 수수료도 정말 저렴합니다. 뭐 이제 ETF는 0.7%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통장 같은 경우에는 2% 정도의 수수료인데 KRX 금시장은 고작 0.3%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대부분 금 투자하는 방법은 뭐 부가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배당소득세가 됐든 세금을 피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KRX 금시장은 세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제 이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내가 보관하지 않아도 되면서도 그러면서 간편하고 수수료도 싸고 세금도 없는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때때로는 이 KRX 금시장으로 사는 게 초보자한테 정말 치명적인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나타날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뭐 상업광산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금의 공급이 되게 비탄력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금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는 금이 나는 것도 아니고 해외에서 가져오자니 되게 유통 경로도 이제 좀 빡빡한 이런 문제도 있어서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우리나라만 금 가격이 해외보다 되게 비싼 이런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는 1% 정도 비싼 거는 이제 평범한 수준인데, 이게 막 5%, 심하면은 10%, 20%까지도 치솟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KRX 금시장으로 투자했다 그러면 금 가격이 이제 몇 개월 뒤에도 이제 지금이랑 똑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프리미엄을 20%나 주고 샀기 때문에 그 20%만큼 기본적으로 손실을 보고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뉴스에서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나 조금 더 나는 가격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뭐 금의 선물 가격과 그 다음에 KRX 금시세를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어느
어느 정도 나는지를 비교해 보시고 많이 날 때 한 5% 이상 날 때는 ETF로 잠깐 투자하셨다가 나중에 다시 KRX로 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지난해는 김치 프리미엄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좀 해소가 된 상황인가요? 지금도 여전한가요?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됐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금이 조금 더 싸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겠지만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이 KRX 금시장으로 투자할 때 남들은 뭐 똑같이 뭐 100만 원에 투자를 하는데 나는 99만 원에 투자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고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KRX 금시장으로 투자하시는 게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초보자가 아니라거나 아니면 나는 그래도 이 손에 쥐는 걸 선호한다라고 해서 실물을 사겠다라고 하면 좀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될까요? 실물로 살 때는? 사실 저는 전부 실물로 가지고 있어요. 거의 ETF나 KRX 금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실물로 가지고 있는데 실물로 갖고 있는 게 되게 매력적인 이유는 이해하고 나면 실물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실물이라는 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프리미엄이 막 치솟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KRX도 그게 반영이 되긴 하지만 실물을 갖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타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실물을 구하는 건 이제 나중에 나는 가격이 오를 때 팔 거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몰릴 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실물을 이제 갖고 있는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실물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남들보다 되게 유리하게 살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실물을 산다고 하면 뭐 부가세도 내야 되고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도 달라서 뭐 사자마자 15% 20% 이렇게 손해를 본다라고 알고 있는데 금을 꼭 그런 방식으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금 투자를 알게 돼서 이제 처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건데 다른 뭐 물건들처럼 중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는 이제 이미 처음에 구매한 사람이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또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게 합법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 거래를 통해서 금을 사면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가격에 이제 중간에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자마자 팔아도 딱히 손실 보는 건 없죠. 그래서 실물을 구할 때 내가 어떤 제품이 어떤 가격대인지 이게 또 금이 뭐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선호도가 또 다르고 그 브랜드마다 프리미엄이 달라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만약에 이해하고 나서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한다고 하면 남들보다 되게 유리한 지점에서 그리고 뭐 특히 이게 실물이 되게 부동산 같아서 가끔 금매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실물 투자가 훨씬 더 유리하고 훨씬 더 메리트가 많은 그런 방식의 투자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뭐 유의해야 될 점은 이제 뭐 요즘에 가짜금도 많으니까 이제 그런 투자를 할 때 특히 개인 간 거래는 가짜금인지 아닌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좀 더 덜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혹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뭐 다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가짜금 이런 거 사기 안 당하려면 최소한 이런 건 체크해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제가 옛날에는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요즘에는 갈수록 수법이 되게 악랄해져서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알기가 되게 어려운 수준까지 오기는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자석을 대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석에 붙으면 그건 100%고 자석에 이제 금을 갖다 댔을 때 이게 금은 이 슬로우 슬라이딩 현상이라고 해서 얘가 금이 자석에 안 붙는 게 아니라 반자성체라 금이 약간 이게 자석에 스르르 떨어집니다. 근데 자석도 네오디움 자석 같은 초강력 자석을 쓰는 게 좋은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스르르 떨어지면은 아 진짜 금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석을 이용한 테스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청각을 이용한 테스트인데 금 같은 경우에는 맑고 경쾌한 소리가 나요. 근데 요즘에 가짜로 만드는 텅스텐 같은 경우에는 되게 둔탁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딱 쳐봤을 때 이게 뭔가 종을 치는 듯한 그런 경쾌한 소리가 나면은 당연히 금인 거고 뭔가 플라스틱이나 아크릴 케이스 같은 걸 치는 듯한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면 이건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근데도 요즘은 조금 더 악랄한 방법이 많이 나오곤 하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을 개인 간 거래를 한다고 해도 그걸 중개해주는 플랫폼에서 이제 좀 거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럼 어떤 제품을 살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제품마다 프리미엄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실물을 투자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프리미엄이 없는 제품을 사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면 프리미엄이 높은 제품들은 이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적당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종로에서 많이 거래되는 그런 종로표 골드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은 이제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을 이제 먼저 시작으로 이제 조금씩 실물 거래에 대해서 알아가신다면 정말 그런 좋은 투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은 골드바의 뭐 포나인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크게 나는 건가요? 사실 차이가 날 이유가 있냐라고 하면 저는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게 순도 똑같고 뭐 중량 똑같으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녹이면 이게 뭐 어느 브랜드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원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브랜드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지불하냐? 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좋은 원재료를 썼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저 신뢰 있는 어떤 그런 곳들을 조금 더 높은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이렇게 사려는 경향이 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어떤 골드바가 있고 한국 조폐공사에서 나온 골드바가 있고 미국 조폐국에서 나온 골드 코인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래 차라리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 할 바에는 한국 조폐공사가 낫겠지. 근데 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조폐공사의 인지도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그 듣도 보도 못한 국가에 뭐 그걸 살 바에는 미국 조폐국에서 나온 게 낫겠지 하면서 이게 그 어떤 신뢰도에 따라서 조금씩 프리미엄이 더 붙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가짜 은은 없어요? 가짜 은은 아예 없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거의 없는 이유가 이게 가짜 금은 만들기가 되게 쉽거든요. 근데 가짜 은은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일단 만들 이유도 별로 없는 게 가짜 금을 만들면 한 2억 정도를 이득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짜 은을 만들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이득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은 중량을 만드는 거라면 가짜 금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고 두 번째는 이 가짜금은 텅스텐이라는 걸 이용하면 밀도가 거의 똑같아서 육안으로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은은 비슷한 밀도의 원소가 거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봐도 부피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은 같은 경우에는 산화 현상 같은 거를 생각했을 때 다른 뭐 납이나 뭐 철이나 뭐 구리나 이런 걸 쓰면은 녹 쓰는 게 너무 뻔히 보이기도 하고 색깔도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짜 은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오늘 금, 은 얘기 그리고 역사까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